경복궁의 마지막 비밀. 제한장 단풍잎이 떨어지는 날. 2023년 10월.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경복궁 담장 너머로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을 때 75세의 퇴직 국사 교사 박정호는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조선일보를 읽고 있었다. 박정호는 40년간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쳤던 베테랑 교사였다. 특히 조선 왕조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학자였다. 비록 은퇴했지만 그의 예리한 분석력과 역사에 대한 통찰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박 선생님, 찻집 사장인 김영숙이 다가와서 말했다. 오늘 아침 경복궁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던데요. 박정호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었나요? 근정전 뒤편에서 70대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했대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고 하네요. 그런 일이. 박정호가 관심을 보였다. 경복궁은 그에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더 이상한 건 그 할아버지 옆에서 발견된 거예요. 김명숙이 목소리를 낮췄다. 조선 시대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해요. 박정호의 눈이 반짝였다. 40년간 한국사를 연구해온 그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졌나요? 한민구라는 분이래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학예연구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민구, 혹시 조선 왕실 유물 전문가인 그 한민구 선생님 말인가요? 아, 아시는 분이세요? 물론이죠. 한국사 교사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조선 왕실 문화재 분야의 최고 권위자예요. 박정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 경험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박정호는 응급실에서 한민구를 찾았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중환자실로 옮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기요. 박정호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한민구 환자분과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는 되었나요? 네. 이미 종로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와서 현장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외상은 없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로경찰서로 향했다. 그의 오랜 지인인 이상수 형사가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종로경찰서에서 이상수 형사를 만난 박정호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상수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로 박정호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박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이상수가 반갑게 맞았다. 한민구 선생님 사건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신문에서 보고 궁금해서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상수가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다. 오늘 새벽 5시경, 경복궁 청소 담당자가 근정전 뒤편에서 한민구 선생님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의식은 있었나요? 아니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박정호가 귀를 기울였다. 첫째, 한민구 선생님이 그 시간에 경복궁에 혼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경복궁은 밤 10시에 폐장하거든요. 그럼 불법 침입인가요? 그것도 애매해요. 한민구 선생님은 문화재청과 박물관 쪽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특별한 조사나 연구 목적으로 출입 허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둘째는 뭔가요? 그분 옆에서 발견된 두루마리예요. 이상수가 증거품 보관함에서 플라스틱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정말 조선시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박정호가 두루마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비록 플라스틱 봉투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전문적인 눈으로 봐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였다. 이상수 형사님, 혹시 이 두루마리를 전문가에게 감정 의뢰할 계획이 있나요? 그럴 생각인데
마침 박 선생님이 오셨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정호는 잠시 생각했다. 은퇴 후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런 흥미로운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도와드리죠. 하지만 정식 감정을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사편찬위원회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박 선생님이 예비 검토를 해주시고 그 후에 정식 감정을 의뢰하는 게 어떨까요?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 두 장 숨겨진 글자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종로경찰서에서 두루마리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얻었다.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고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그의 예상대로 조선 후기의 것으로 보였다. 이건 확실히 조선시대 문서네요. 박정호가 말했다. 종이의 질감이나 먹의 상태로 봐서 19세기 초중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수가 관심을 보였다. 내용은 어떤가요? 박정호가 한문으로 적힌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읽어갈수록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상해요. 이 문서에는 뭔가 숨겨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궁중의 일상적인 업무 보고서 같아요. 하지만 문장 구조나 단어 선택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박정호는 오랫동안 고문서를 연구해온 경험으로 이 문서에 아무나 은유적 표현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감지했다. 혹시 복사본을 만들어서 집에서 더 자세히 연구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원본은 절대 반출할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정호는 복사본을 책상에 펼쳐놓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그의 서재는 한국사 관련 서적들로 가득했고 특히 조선 왕조실록과 각종 사료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궁중에 꽃이 시들어가니 뿌리를 찾아야 하리라. 박정호가 문서의 한 구절을 중얼거렸다. 이런 표현은 일반적인 업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분명히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몇 시간의 연구 끝에 박정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문서의 특정 글자들을 연결하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태조의 유운이 북궁에 숨겨져 있다. 정유년 겨울달이 차는 날 용의 눈이 가리키는 곳을 찾으라. 박정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는 암호문이었다. 태조의 유운이라는 것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유언이나 중요한 교훈을 의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궁은 경복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정유년 겨울달이 차는 날이라는 표현과 용의 눈이 가리키는 곳이라는 표현은 해석이 어려웠다. 박정호는 즉시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정유년은 60년마다 돌아오는 간지 연도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가 있었다. 하지만 문서의 연대로 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1817년 순조 17년이었다. 1817년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정호는 실록을 뒤져가며 1817년 겨울의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12월의 한 기록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다. 순조 17년 12월 15일, 왕이 경복궁 북쪽 정각에서 친히 제사를 올렸다. 이날이 바로 음력으로 보름, 즉 달이 차는 날이었다. 그럼 용의 눈은 뭘 의미하는 걸까? 박정호는 경복궁의 건축물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았다. 용과 관련된 장식이나 상징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 천장에는 용의 조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용의 눈은 특정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박정호는 급히 컴퓨터를 켜서 경복궁의 위성 사진과 도면을 검색했다. 근정전의 용 조각이 바라보는 방향을 추적해보니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경복궁 북쪽의 아미산과 향원정 일대였다. 이상수 형사님께 즉시 연락해야겠어. 제3장 향원정의 비밀. 다음 날 아침, 박정호와 이상수 형사는 경복궁으로 향했다.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아 특별조사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박 선생님의 추리가 맞다면 향원정 근처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말이래요.
이상수가 확인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함부로 발굴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지표 조사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경복궁에 도착한 그들은 먼저 근정전을 찾았다. 박정호는 천장에 용 조각을 올려다보며 그 시선 방향을 확인했다. 저기 보세요. 박정호가 손으로 가리켰다. 용의 눈이 정확히 북쪽 향원정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상수도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그러네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궁궐 건축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연의 일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그들은 향원정으로 이동했다. 경회로와 함께 경복궁의 대표적인 정자인 향원정은 연못 가운데 섬에 세워져 있었다. 여기서 뭘 찾아야 할까요? 이상수가 물었다. 박정호는 향원정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정자의 기둥, 난간, 그리고 주변의 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상해요. 박정호가 정자 북쪽 기둥 아래에서 멈춰 섰다. 뭐가 이상한가요? 이 기둥의 받침돌이 다른 것들과 조금 달라요. 자세히 보니 그 받침돌에는 미세한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다른 기둥들의 받침돌에는 없는 것이었다. 혹시 이것이 용의 눈이 가리키는 곳일까요? 박정호가 무릎을 꿇고 받침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받침돌의 한쪽 모서리가 살짝 들려 있었던 것이다. 이상수 형사님, 혹시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이 받침돌을 조사해봐도 되는지 물어보실 수 있나요? 이상수가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문화재 전문가의 입회하에 조심스럽게 조사해볼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30분 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김문수 연구관이 도착했다. 김 연구관은 60대 초반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였다. 어떤 상황인지 들었습니다. 김 연구관이 말했다.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네요. 전문 도구를 이용해 받침돌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다. 작은 방수포에 쌓인 금속 상자가 나온 것이었다. 이게 뭔가요? 이상수가 흥분해서 물었다. 김 연구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양식의 소형 금고로 보입니다. 아마 중요한 문서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였을 것 같아요. 상자에는 정교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물쇠는 이미 열려 있었다. 누군가 먼저 열어본 것 같네요. 박정호가 말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또 다른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는 비어 있었다. 내용물이 없네요. 김 연구관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박정호는 상자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세한 글자들이 새겨진 것을 발견했다. 여기 뭔가 새겨져 있어요. 미세한 글자들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개해년 3월 왕의 밀명에 따라 이곳에 봉안하노라. 부일 왕손이 이를 찾을 때까지. 개해년. 박정호가 계산해 보았다. 1823년이네요. 순조 23년입니다. 그럼 한민구 선생님이 찾은 첫 번째 문서는 이 상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였고 실제 중요한 내용물은 이미 누군가 가져간 것일까요? 이상수가 추리했다.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누가, 언제 가져갔는지가 문제죠. 김 연구관이 끼어들었다. 혹시 한민구 선생님이 이 상자를 발견하고 내용물을 먼저 가져간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한민구 선생님이 쓰러진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상수가 말했다. 박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민구 선생님의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그분이 유일한 증인일 테니까요. 제내장 깨어난 증인. 3일 후 한민구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박정호와 이상수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한민구는 80세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다만 몸이 많이 허약해 보였다. 한민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오랫동안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쳤어요. 한민구의 눈에 반가움이 떠올랐다. 아, 박정호 선생님. 교육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죠. 어쩐 일로? 이상수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선생님이 경복궁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민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 일 말이군요. 사실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한민구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달 전쯤 제게 익명의 편지가 왔어요. 경복궁에 숨겨진 조선 왕실의 비밀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조선 태조의 유운이 경복궁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보내준다고 했죠. 박정호가 관심을 보였다. 그 열쇠가 바로 저희가 발견한 두루마리였나요? 맞아요. 그 두루마리를 받고 며칠 동안 연구했는데 암호로 된 지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복궁으로 가신 건가요? 한민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신청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혹시 허실이 될까봐. 그래서 혼자 몰래 가본 거예요. 향원정에서 상자를 찾으셨나요? 네, 찾았어요. 하지만 한민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뭔가요? 상자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먼저 가져간 것 같았죠. 이상수가 끼어들었다. 그럼 선생님이 쓰러진 이유는 뭔가요? 한민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네. 상자를 열어보고 있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죠. 박정호와 이상수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그것은 당신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다가오는데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시나요? 한민구가 머리를 저었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다만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목소리가 좀 특이했어요. 어떻게 특이했나요? 약간 외국 억양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유창했죠. 박정호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 선생님께 그 익명의 편지를 보낸 사람에 대한 단서는 없나요? 편지는 집에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수가 메모를 하며 말했다. 퇴원하시면 그 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저처럼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박정호와 이상수는 사건의 복잡성을 깨달았다. 단순한 문화재 발굴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음모가 있는 것 같네요. 이상수가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이미 그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찾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태조의 유운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박정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유운이라면 그것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이나 비밀 역사와 관련된 것일 수 있어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제5장 익명의 편지. 일주일 후 한민구가 퇴원했다. 박정호와 이상수는 그의 집을 방문해서 익명의 편지를 확인했다. 한민구의 집은 성북동의 오래된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현관 앞에는 국화꽃이 피어 있었다. 여기가 그 편지입니다. 한민구가 편지 봉투를 건네주었다. 편지 봉투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었다. 주소는 컴퓨터로 인쇄되어 있었고 우표도 일반적인 것이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았다. 한민구 선생님께 선생님의 조선 왕실 문화재에 대한 연구 업적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이번에 선생님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복궁에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후손들에게 남긴 중요한 유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서로 지금까지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동봉한 두루마리는 그 유운의 위치를 알려주는 암호입니다. 선생님의 해박한 지식으로 이를 해독하시어 우리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일은 절대 비밀에 붙여야 합니다. 잘못 알려지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한 사람 올림. 박정호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상수가 물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정말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요? 문화재청이나 박물관에 정식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한민구가 끄덕였다. 저도 그 점이 의아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죠. 박정호는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종이 질감, 인쇄 상태, 그리고 문체까지 하나씩 분석했다. 이 편지의 문체가 좀 특이해요. 어떻게요? 문장이 너무 정확해요. 마치 외국인이 한국어를 매우 정확하게 배워서 쓴 것 같아요. 이상수가 메모했다. 한민구 선생님을 위협한 사람도 외국 억양이 있었다고 하셨죠? 맞아요.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네요. 박정호가 갑자기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잠깐만요. 만약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조선 태조의 유운에 왜 관심을 가질까요? 학술적 관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박정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문화재 밀반출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민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설마 제가 문화재 도둑의 앞잡이 역할을 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먼저 유운의 위치를 알아내고 선생님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발견으로 포장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상수가 수사 본능을 발휘했다. 그럼 이미 그 유운을 가져간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유운이 정말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박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다. 한민구 선생님, 혹시 조선 태조의 유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공식 기록에 없는 것 말이에요. 한민구가 고개를 저었다. 태조실록에는 유언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별도의 비밀 유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야사나 개인 기록에는 있을 수 있어요. 박정호가 말했다. 조선 초기에는 왕조 교체기의 혼란 때문에 많은 비밀들이 있었거든요. 이상수가 실무적인 질문을 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해야 할 것 같아요. 박정호가 정리했다. 첫째,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정체를 찾는 것. 둘째, 태조의 유운이 무엇인지 역사적 연구를 하는 것. 저는 첫 번째를 담당하겠습니다. 이상수가 말했다. 그럼 저는 두 번째를 맡죠. 박정호가 응답했다. 한민구가 끼어들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박물관 쪽 인맥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해보겠어요. 제6장 도서관의 발견. 다음 날, 박정호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 조선 초기의 야사와 개인 기록들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고문원실에서 조선 초기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박정호는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다. 태종실록의 한 대목이었다. 태종 12년 3월, 태조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자에게 밀서를 전하셨다고 하나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것은 공식 기록에서 태조의 비밀 유운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었다. 박정호는 더 찾아보다가 조선 후기의 한 문헌에서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다. 18세기 실학자 이덕무의 개인 일기였다.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서 태조의 밀서에 대해 묻더라. 이는 명나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이다. 박정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원래 고려의 장군이었지만 위화도 회군을 통해 조선을 건국했다. 그 과정에서 명나라와 복잡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태조의 유운이 명나라와의 비밀 약속이나 조선 건국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 문서일 수 있었다. 박정호는 더 깊이 연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19세기 말의 한 기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고종 시대의 궁중 기록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한 것이다. 러시아 공사가 태조의 밀서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이 조선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 박정호가 중얼거렸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현재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떠올랐다. 한민구를 위협한 사람의 외국어 억양, 그리고 편지의 어색한 문체. 혹시 러시아 사람일까? 박정호는 즉시 이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상수 형사님,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 쪽 인물을 조사해 볼 수 있나요? 러시아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박정호가 자신이 발견한 역사적 기록들을 설명했다. 그럼 태조의 유운이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19세기 말 러시아는 한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거든요. 만약 태조의 유운에 조선의 독립성이나 외교 관련 비밀이 담겨 있다면 현재도 가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특히 역사학자나 외교사 연구자들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상수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쪽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해 보겠어요. 전화를 끄는 박정호는 계속해서 자료 조사를 했다. 그리고 오후 늦게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다. 조선 말기에 한 외국인 선교사가 쓴 일기에서 이런 기록을 찾은 것이다. 조선의 어떤 고관이 나에게 말하기를 경복궁에는 태조가 숨겨둔 중국과의 비밀 약정서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알려지면 조선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과의 비밀 약정서. 박정호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퍼즐을 마주하고 있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관련이 있을 수 있었다. 제7장 수상한 방문자. 그날 저녁, 박정호가 집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 선생님이시죠? 남자가 약간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최문수라고 합니다.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최근에 조선 태조 관련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어서. 박정호의 경계심이 발동했다. 목소리에서 외국 억양이 감지되었고 전체적인 느낌이 한민구가 묘사한 인물과 비슷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학계는 좁잖아요. 소문이 빨리 돌죠. 최문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혹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박정호가 제안했다. 이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거실로 들어온 최문수는 벽에 걸린 한국사 관련 서적들을 관심 있게 둘러보았다. 정말 대단한 장서네요. 그가 말했다. 박정호가 차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했다. 어느 대학에서 연구하세요? 아, 저는 재야 연구자예요. 특별히 소속은 없고요. 그럼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나요? 최문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사를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명나라와의 관계 말이에요. 박정호의 의심이 더욱 깊어졌다. 너무 우연히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일치했다. 흥미롭네요. 혹시 태조의 유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최문수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유운이라고 하시면 그냥 학술적 관심에서 묻는 거예요. 최근에 관련 자료를 찾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자료를 찾고 있어요. 최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선생님이 뭔가 발견하신 게 있나요? 박정호는 상대방을 떠보기로 했다. 사실 흥미로운 기록을 하나 찾았어요. 경복궁과 관련된 건데. 최문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떤 기록인가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더 연구가 필요해요. 최문수의 표정에서 조급함이 드러났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꽤 알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최문수가 명함을 건네주었다. 명함에는 최문수 역사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지만 주소나 전화번호가 이상했다.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 쪽 자료도 접할 수 있으세요? 박정호가 떠보는 질문을 했다. 최문수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왜 그런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태조의 유운이 대외 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문수가 떠난 후 박정호는 즉시 이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상수 형사님, 방금 수상한 사람이 집에 왔다 갔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박정호가 최문수와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민구 선생님을 위협한 사람과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네요. 이상수가 말했다. 명함도 가짜인 것 같아요. 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리고 박 선생님,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이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저를 찾아온 걸까요? 아마 박 선생님이 뭔가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자료를 찾으셨잖아요. 박정호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다. 제8장 추적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이상수는 최문수가 준 명함의 주소를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그 주소에는 역사연구소가 아니라 다른 상가가 있었다. 역시 가짜 명함이었네요. 이상수가 박정호에게 보고했다. 전화번호는 어떤가요? 그것도 확인해봤는데 선불폰으로 개통된 번호예요. 실제 신원 확인이 어려워요. 박정호가 아쉬워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상수가 말했다. 박 선생님 집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편, 한민구는 박물관 동료들을 통해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박정호를 찾아왔다. 박 선생님,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어떤 사실인가요? 며칠 전부터 해외 경매업체에서 조선 초기 왕실 문서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박정호가 관심을 보였다. 어느 나라 경매업체인가요? 러시아 쪽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수집 목적이 아니라 매우 급하게 찾고 있다고 해요. 급하게? 네. 그리고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요. 보통의 문화재 가격의 10배 이상 말이에요. 박정호와 한민구는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럼 정말로 러시아 쪽에서 태조의 유운을 노리고 있는 건가요? 박정호가 추리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이미 그 문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뜻이죠? 한민구가 설명했다. 만약 그들이 이미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왜 아직도 찾고 있을까요? 아마 문서는 있지만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에게 접근한 건가요? 한국사 전문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박정호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한 문화재 도난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재 밀거래와 관련된 사건일 수 있었다. 이상수 형사님께 즉시 알려야겠어요. 이상수에게 연락한 후 세 사람은 종로경찰서에서 만났다. 이상수는 CCTV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상수가 말했다. 박 선생님 집 앞 CCTV에서 어제 저녁에 영상을 확인했는데 최문수라는 사람이 타고 온 차량을 확인했어요. 어떤 차량인가요? 렌터카예요. 그런데 렌터카 대여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대여자가 중국인이에요. 이름은 왕민호라고 되어 있어요. 박정호가 놀랐다. 중국인. 그럼 최문수는 가명이었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왕민호라는 사람이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에 계속 체류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한민구가 끼어들었다. 제가 익명의 편지를 받은 것도 한 달 전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 같네요. 이상수가 계속 설명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왕민호는 관광 비자로 입국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아세요? 호텔 기록으로는 강남의 한 호텔에 투숙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부터 호텔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박정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도망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9장 마지막 단서. 그날 밤, 박정호는 집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벽에는 사건 관련 자료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태조의 유훈, 러시아와 중국의 관심, 왕민호라는 중국인. 박정호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때 갑자기 중요한 것이 떠올랐다. 잠깐, 경복궁에서 발견된 상자가 비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는 다시 한번 상자에 새겨진 글자를 생각해 보았다. 개해년 3월, 왕의 밀명에 따라 이곳에 봉안하노라. 9일 왕손이 이를 찾을 때까지, 왕손이 이를 찾을 때까지. 박정호가 중얼거렸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만약 상자 안의 문서가 진짜 태조의 유운이 아니라 다른 곳의 위치를 알려주는 또 다른 단서였다면? 박정호는 급히 컴퓨터를 켜서 조선 왕조 계보를 검색했다. 태조 이성계의 후손들, 특히 방계 후손들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19세기 말 고종 시대의 이성계의 후손 중 한 명이 러시아로 망명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현우, 태조의 12대 손. 이현우는 조선 말기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러시아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러시아에 살고 있다는 기록도 있었다. 그럼 혹시 박정호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추리가 형성되었다. 만약 태조의 유운이 정말 중요한 문서라면 그것을 찾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태조의 직계 후손일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이 러시아에 살고 있다면 박정호는 즉시 한민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민구 선생님,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이현우라는 인물에 대해 아시나요? 이현우. 아, 태조의 후손 중에 러시아로 망명한 분 말씀이세요? 맞아요. 혹시 그 후손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글쎄요. 국외에 거주 왕족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확인해 보겠어요. 다음 날 아침, 한민구가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왔다. 박 선생님, 정말 놀라운 걸 알아냈어요. 뭘 알아내셨나요? 이현우의 증손자가 현재 러시아에서 한국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름은 이반 리입니다. 이반 리. 네, 러시아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최근에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박정호가 긴장했다. 언제요? 한 달 전이에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조선 왕조사에 대한 특강을 했다고 해요. 한 달 전. 왕민호가 입국한 시기와 일치하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반리는 공식적으로는 이미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박정호와 한민구는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혹시 이반리와 왕민호가 같은 사람일까요? 가능성이 높아요. 태조의 후손이라면 태조의 유운을 찾을 명분이 있죠. 박정호는 즉시 이상수에게 연락했다. 이상수 형사님, 이반리라는 러시아 거주 한국인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사람인가요? 박정호가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를 설명했다. 그럼 이 사람이 태조의 유운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불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불법적인가요? 가짜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민구 선생님을 위협했으니까요.
이상수가 수사 계획을 세웠다. 알겠습니다. 이반 리의 출입국 기록과 현재 행적을 추적해 보겠어요. 제10장 진실의 조각들. 이틀 후 이상수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박정호와 한민구를 찾았다. 이반 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어요.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반 리는 정말로 태조 이성계의 후손이 맞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한국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럼 왕민호는 가명이었군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상수가 파일을 꺼내 보였다. 이반 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으로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러시아의 한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거예요. 동양문화유산연구소라는 곳인데 실제로는 문화재 수집과 관련된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박정호가 놀랐다. 그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상업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민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태조의 유운을 찾아서 팔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일 수도 있어요. 박정호가 말했다. 만약 그 유운에 한반도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이상수가 끄덕였다. 국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반 리는 현재 어디에 있나요? 그게 문제예요.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호텔도 체크아웃했고 렌터카도 반납했어요. 박정호가 생각에 잠겼다. 혹시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도망간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출입국 기록상으로는 아직 출국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한국에 있다는 뜻이죠. 한민구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 그럼 아직 태조의 유운을 찾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박정호가 답했다. 생각해보니 경복궁의 상자는 비어 있었잖아요. 진짜 유운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상수가 관심을 보였다. 다른 곳이라면 어디일까요? 박정호는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상자에 새겨진 글자를 다시 생각해보면 부일왕손이 이를 찾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반 리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보다는 정당한 왕손, 즉 조선 왕조의 적법한 계승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한민구가 이해했다. 그럼 이반 리는 방계 후손이니까 정당한 계승자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의 정통 계승자는 따로 있을 거예요. 이상수가 실무적인 질문을 했다. 그럼 현재 조선 왕조의 정통 계승자는 누구인가요? 박정호가 설명했다. 복잡한 문제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의 종친의 종손이에요. 그분에게 연락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박정호가 갑자기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만약 이반 리가 정당한 계승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왜 계속 찾고 있을까요? 돈 때문 아닐까요? 한민구가 추측했다. 아니면 박정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정당한 계승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죠? 이반 리가 정당한 계승자에게 접근해서 함께 유운을 찾자고 제안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이상수가 긴장했다. 그럼 다른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11장 종친회의 비밀. 다음 날 박정호와 이상수는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을 방문했다. 종친회 사무실은 서울 중구의 오래된 건물에 있었다. 종손인 이석진 75세를 만날 수 있었다. 이석진은 온화한 인상의 노인으로 조선 왕조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석진이 정중하게 물었다. 이상수가 경찰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설명했다. 태조의 유운이라. 이석진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런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중요한 문제죠. 혹시 종친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박정호가 물었다.
이석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있습니다. 박정호와 이상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대대로 내려오는 구전이 있어요. 태조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후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문서로 기록되어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비밀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종친회에 전해 내려오는 단서가 있어요. 이석진이 금고에서 오래된 족보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 족보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족보를 펼쳐보니 정말로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산과 물, 그리고 건물들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이것이 유운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라고 전해져 내려왔어요. 박정호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그림, 어딘가 본 것 같아요. 어디서요? 잠깐만요. 박정호가 휴대폰으로 서울의 지도를 검색했다. 그리고 한강과 남산 일대의 지형을 그림과 비교해 보았다. 이거예요. 이 그림은 조선시대의 한양 지도예요. 이상수가 관심을 보였다. 어느 부분인가요? 남산 근처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표시된 건물이 뭘까요? 그림에는 산 중턱에 작은 건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특별한 표시가 있었다. 이석진이 설명했다. 조상들 말로는 그곳이 태조께서 직접 지으신 은밀한 장소라고 해요. 현재도 그 건물이 있을까요? 글쎄요. 600년이 넘었으니까. 박정호가 갑자기 중요한 것을 떠올렸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 이 족보나 그림에 대해 문의한 사람이 있나요? 이석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왔었나요? 한 달 전쯤에 한국학 연구자라는 사람이 왔어요.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이반 리인가요? 이름은 왕민호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박정호와 이상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태조의 후손으로서 가문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족보를 보여줬죠. 그 그림도 보여주셨나요? 네.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요? 이석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 종친의 사무실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리고 제 집까지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수가 긴장했다. 지금도 그런가요? 네. 어제까지도 그랬어요. 박정호가 얼진하게 말했다. 이석진 선생님, 당분간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이반 리가 선생님을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이상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에서 보호를 제공하겠습니다. 제12장 남산의 비밀. 이석진의 안전을 확보한 후 박정호와 이상수는 남산으로 향했다. 족보의 그림을 단서로 태조의 유운이 숨겨진 장소를 찾기 위해서였다. 남산공원에 도착한 그들은 조선시대 지도와 현재의 지형을 비교하며 해당 위치를 찾아보았다. 그림에서 보면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 박정호가 남산타워 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 개발되었어요. 조선시대 건물이 남아있을 리 없죠. 그렇다면 박정호가 다시 그림을 살펴보았다. 혹시 지하에 있을까요? 지하. 조선시대에도 지하 저장고나 은밀한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특히 왕실의 중요한 물건을 보관할 때는 그들은 남산의 여러 지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집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여기 봐요. 박정호가 바닥의 돌들을 가리켰다. 이 돌들의 배치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세히 보니 어떤 패턴을 가지고 배치된 것 같았다. 혹시 이것도 암호일까요? 박정호가 돌들의 위치를 스케치해서 족보의 그림과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이었다. 맞아요. 이것이 표시예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 지하 공간에 접근할 것인가였다. 함부로 발굴할 수도 없었고, 혹시 정말 중요한 유적이라면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했다.
일단 문화재청에 신고해야겠어요. 이상수가 말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럴 필요 없어요. 돌아보니 입안 리왕민호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2명의 동료로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다. 당신이 입안 리군요. 박정호가 침착하게 말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한 태조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적법한 게 승자는 아니죠. 입안 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유운을 찾는 것이에요. 이상수가 앞으로 나섰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한민구 씨 위협 혐의와 불법 체류 혐의로. 잠깐만요. 입안 리가 손을 들었다. 저는 도망가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하려는 거예요. 협력. 그 유운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에요.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예요. 박정호가 관심을 보였다. 어떤 증거인가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명나라와 맺은 비밀협정에 관한 것이에요. 그 협정에는 한반도의 영토 범위와 독립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현재의 영토 분쟁이나 역사 논쟁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반박 자료로 말이에요. 박정호는 입안 리의 말에서 진실성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감지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가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서의 내용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역사 인식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상수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의 방법은 불법이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입안 리가 급하게 말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정보를 알고 움직이고 있어요. 먼저 찾지 못하면. 그때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동양인들이었지만 한국인 같지는 않았다. 중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입안 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제 한국, 러시아, 중국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이 되었다. 박정호가 결정을 내렸다. 일단 모두 협력해서 유운을 찾아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요. 제13장 지하의 발견. 긴급한 상황에서 박정호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중국 측 인원들도 학술 연구진임을 밝혔고 일단은 평화적인 협력에 합의했다. 문화재청에 긴급 연락을 취한 결과 임시 발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어서 특별 절차가 적용되었다. 전문 장비를 이용해 지하를 탐사한 결과 정말로 지하 3m 지점에 빈 공간이 발견되었다. 정말 있네요. 문화재청의 김문수 연구관이 흥분해서 말했다. 조심스럽게 접근로를 만들어 지하로 내려가니 작은 석실이 나타났다. 조선 초기의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은밀한 공간이었다. 석실 중앙에는 돌로 만든 함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함에는 태조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다. 진짜네요. 박정호가 감탄했다. 입안 리도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600년 만에 드디어. 함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비단에 쌓인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다. 상태가 놀랍도록 양호했다. 이것이 진짜 태조의 유운이군요.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다. 문서에는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선국 태조 이성계가 후손들에게 전하는 바이다. 나라를 세우면서 명나라와 맺은 약조가 있으니 이는 우리나라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함이었다. 요동 지역은 원래 우리 민족의 땅이었으나 명나라와의 평화를 위해 양보하였다. 하지만 언젠가 시기가 되면 되찾아야 할 땅이다. 또한 명나라는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인정하였으니 후손들은 이를 잊지 말고 외침에 맞서 나라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 이 약조의 원문은 별도로 보관하니 필요시 이를 근거로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할지어다. 박정호가 문서를 다 읽고 난 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네요. 김문수 연구관이 말했다.
이반 리가 흥분해서 말했다. 이것은 한반도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문서예요. 중국 측 연구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정호가 끄덕였다. 당연히 과학적 검증이 필요해요. 하지만 발견 장소나 보존 상태로 봐서는 진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상수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 그럼 이 문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일단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면서 정밀 분석을 해야죠. 김문수 연구관이 답했다. 이반 리가 항의했다. 잠깐만요. 이것은 태조의 후손인 제가. 이반 리 씨. 박정호가 엄숙하게 말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유산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해요. 이반 리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조선의 후손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네요. 제14장 진실의 무게. 며칠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태조의 유운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문서의 진위가 확인되었다. 박정호, 이상수, 한민구, 그리고 이반리는 박물관에서 분석 결과를 들었다. 종이, 먹, 인장 모두 조선 초기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물관의 최고 전문가가 발표했다. 그리고 문체나 내용도 태조 시대와 일치합니다. 그럼 진짜 태조의 유운이라는 말인가요? 이상수가 확인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이에요. 박정호가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다. 600년 만에 드러난 조선 건국의 비밀이군요. 한민구도 감격했다. 제가 역사학자로서 이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니. 이반디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제 이 문서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네요. 박정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 문서는 단순히 학술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떤 영향이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고, 고구려와 발해 역사의 주체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상수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박정호가 동의했다. 성급한 공개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해요. 이반 리가 갑자기 사과의 말을 했다. 제가 잘못된 방법을 썼네요. 한민구 선생님께 위협을 가하고 거짓 신분을 사용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한민구가 관대하게 말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조상의 유산을 찾고 싶은 마음이었을 테니까. 박정호가 이반 리에게 조언했다. 이반 리 씨, 앞으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연구에 참여하세요. 러시아에서의 한국학 연구 경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에는 학술적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보고하겠어요. 이상수가 법적인 문제를 정리했다. 위협 혐의는 한민구 선생님이 고소를 취소하시면 해결될 것 같고, 불법 체류 문제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15장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태조의 유운 발견 소식이 조심스럽게 공개되었다. 학술적 발견으로만 발표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정호는 이 사건을 통해 역사에 살아있는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600년 전의 진실이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북촌 한옥마을의 찻집에서 김명숙 사장이 물었다. 박 선생님,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나요? 박정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았고요. 이반 리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러시아로 돌아가서 정식으로 한국과의 학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한민구 선생님은요? 건강을 회복하시고 박물관에서 태조 유운 연구팀의 자문을 맡고 계세요. 김영숙이 감탄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네요.
박정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역사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살아 움직이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죠. 그럼 선생님은 이제 어떤 연구를 하실 건가요? 박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태조의 유운에서 언급된 별도로 보관된 약조의 원문을 찾아보려고 해요. 아직 모든 비밀이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럴지도 모르죠. 박정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믿을 만한 동료들과 함께할 거예요. 이상수 형사는 이 사건을 통해 문화재 관련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문화재청과의 협력 수사팀장으로 임명되었다. 한민구는 박물관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어 후배 연구자들을 지도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이석진 총소는 종친회에서 조선 왕실 역사 보존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더 이상 비밀로 숨겨둘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역사를 보존하기로 한 것이었다. 에필로그 역사는 계속된다. 2024년 봄, 박정호는 75세 생일을 맞았다. 가족들과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평범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상수가 끼어들었다. 평범한 은퇴 생활이라뇨. 박 선생님 같은 분이 평범할 리가 없죠. 한민구도 동의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어요. 박정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박정호는 혼자서 경복궁을 산책했다. 이제는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의 증인으로서 이곳을 바라보게 되었다. 근정전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용의 조각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600년 전 태조 이성계가 꿈꾸었던 나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박정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향원정 쪽을 바라보니 이제는 평범한 연못과 정자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로 보였다. 그곳에서 시작된 모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생각하니 감개무량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정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번 경험을 책으로 써서 후세에 전하고 싶었다.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역사의 소중함과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의 의미를 담은 책을. 서재에 앉아 원고지에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역사는 박물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 경치가 펼쳐져 있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고궁의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박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글을 써나갔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될 날을 기대하면서. 몇 개월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태조의 유운과 조선 건국의 비밀 특별전이 열렸다. 전시회에는 발견 과정과 역사적 의미가 자세히 소개되었다. 개막식에는 박정호, 이상수, 한민구, 이석진, 그리고 특별히 한국을 방문한 이반리도 참석했다. 이 모든 것이 한 통의 익명 편지에서 시작되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이상수가 감탄했다. 이반리가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잘못된 방법을 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되었네요. 박정호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민구가 동의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역사적 자료가 올바르게 보존되고 연구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전시회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조선 왕조의 자주독립 정신을 확인하며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다. 박정호는 전시회를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역사가 박물관의 유리창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훈으로서 현재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다. 1년 후, 박정호의 책 경복궁의 마지막 비밀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역사 추리 소설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특히 시니어 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한 독자가 질문했다. 선생님, 이 경험을 통해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입니다. 75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다른 독자가 물었다. 앞으로 또 다른 역사적 미스터리를 풀어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정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태조의 유운에서 언급된 별도 보관된 약조의 원문을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다음 목표예요. 그리고 한국 역사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많아요. 언젠가 그것들도 하나씩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현재 박정호는 여전히 북촌 한옥마을의 찻집을 자주 찾는다. 그곳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거나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운다. 이상수는 문화재 범죄 수사 전문가로서 전국의 비슷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다. 한민구는 박물관에서 시니어 역사탐험대를 운영하며 같은 또래 사람들과 함께 역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반디는 러시아에서 한국학과 교수가 되어 양국의 학술 교류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태조 유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석진 총소는 종친회를 현대적으로 개혁하여 젊은 세대들도 조선 왕조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모여서 그날의 추억을 나누며 다음 모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곤 한다.